안녕하세요. 발군누리 모임의 이창경입니다. 오랜만에 좀 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선이 진행 중인데 정말로 뽑을 만한 후보가 마땅히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광화문 광장에 가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마는 5개 광역시도에서 7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그 후보 추천 규정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돈도 기탁금이 3억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나 이렇게 출마하는데 그 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거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완전히 동감합니다. 기존의 여야 거대 정당들은 전혀 부담이 없죠. 기탁금 내는 것도 그렇고 뭐 다 기부금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새로 나오는 뭐 무소속이나 새로운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기탁금 모으기도 힘들고 유명하지 않으면은 추천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추천인 받기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데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보고, 또 기존 여야 정당은 두 정당 다 항상 15% 이상 득표를 하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거의 100%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전을 못 받고 개인 돈으로 기탁금도 다 내야 되고 또 선거 홍보 자금도 다 내야 되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고쳐야 할 게 많은데 워낙 여야 거대 정당의 이 텃세가 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을 정하기 때문에 법도 안 고쳐지고 문제가 많고, 우리나라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에서도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예전부터 주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시민들에 이루어진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칭 밝은 누리 나우, 그러니까 밝은 세상을 지금 만듭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정당을 만들려면은 5개 광역시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하지만이 정당이 또 허가가 됩니다. 정당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정당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좌절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40개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이 많은데 또 정당을 만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정당 만드는 거는 뭐 조직이나 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어렵지 않겠지만은 정말로 순수하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조직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또 역시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명 이상 그 창당 발기인대회를 하는데, 창당 발기인대회를 한 다음에 5개 광역 시도에 각각 1000명 이상의 또 당원들을 확보해야지 정당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뭐 많은 경우에는 그 군소정당은 브로커를 통해서 정당을 만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대중적인 정치인들, 당원들을 모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2000년에 그 총선 때 IT 계통 사람들이 규제 개혁을 이제 해야 된다 해서 규제 개혁당인가를 만들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IT 계통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모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5개 광역시도 각각 1000명 이상 그 규정을 넘지 못하고 그만뒀다는 얘기를 제가 추진하는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할 사다리 걷어차기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 그거는 뭐 독일의 그 과학 유튜브 채널 크루스 게자크트가 24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엄청난 유튜버 채널인데, 거기서 한 1년 반쯤 전에 2023년에 Why Korea is Dying Out, 왜 한국은 죽어가는가 해가지고 그때도 태극기 녹아내리는 장면을 이제 썸네일로 올렸는데, 최근에 올해 한두 달 됐나요? 다시
South Korea is over 이렇게 한국 끝났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이 방송 매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학교 출산율 0.7명대로는 우리나라가 2060년쯤 되면은 완전히 이제 폭삭 망하게 된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은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그 인구 분포 추계가 유엔의 추계에 의한 거라고 부릅니다.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35년 뒤인 206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5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 그 다음에 5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100분의 1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세 이하가 100분의 1이라는 거는 굉장히 언밸런스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더라도 5세 이하면은 100분의 5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다고 그러면은. 근데 100분의 1이니까 그 전체 평균의 5분의 1만밖에 안 되는 거죠.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숫자가. 그 다음에 25세 이하도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은 4분의 1이 돼야 될 텐데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25세 이하는 그러니까 원래 전체 평균의 약 2.5분의 1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피라밋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25세 되면은 전체 평균보다 약 2.5분의 1 정도로 적은 거고 5세 이하가 가면은 그게 5분의 1 정도로 아주 이렇게 쫄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그 학교 출산율이 2.0명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 가는데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체 출산율이 2.1명인데 2.1명이라는 게 그 인구가 그대로 그 비율이 유지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비율이 지금 2.1명 이하로 가면은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0.7명이면은 그 비율이 3분의 1로 계속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한 세대가 지났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060년에 그런데 만약에 그보다 한 30년쯤 뒤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세 이하가 100분의 1이 아니라 뭐 한 500분의 1 정도 될 수가 있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뿐입니까? 경제적으로도 당장 2060년이 되면은 연금이 2050년대에 다 고갈된다는 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연금이야 이미 얼만큼 들어올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연금이 고갈되면은 그 다음에 세금으로 이제 노인들의 연금을 주어야 되는데 2060년이 되면은 젊은 층 인구가 노인 인구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노인 1명을 세금으로 부양하려면은 일하는 사람이 노인 1명당 2 내지 3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그때가 되면은 노인 인구 1명당 젊은 일하는 사람 인구가 1명이 될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2~3배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죠. 통상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2060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통상에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세금으로 연금 주는 거에 비해서 2~3배의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부담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이민을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이민을 나가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더 빨리 경제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크루스 게작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뭐 끝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이민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세금 부담이 무거운 나라로 누가 이민 오려고 하겠습니까?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로 다들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2060년이라는 게 불과 35년 뒤고 지금 우리나라가 5년 이내에 지금 뭔가 그 저출산 대책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학교 출산율을 적어도 1.0명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줄어드는 율이 천천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위급한 국난에 준하는 사태인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도자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웃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2018년에
우리나라가 학교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0.98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일본은 학교 출산율이 1.3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4명대였다가.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아베 총리가 이거는 국난에 준하는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거를 이 학교 출산율을 올리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난은 준하는 사태.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1.3명대인데 그랬고 우리나라는 1.0명이야. 세계 유례가 없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비록 그 사람을 찍었지만은 그 사람이 좀 그 다음에 한 게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소주성이든 뭐든 그런 걸 떠나서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 정말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 일본은 1.3명인데 국난에 준하는 사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뭘 믿고 1.0명이야.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위급한 그걸로 떨어졌는데 그 뒤로도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 뒤로도 3년 더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했는데 아무 한 게 없습니다. 비상을 바란 게 없어요. 비상사태를 바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아무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 2년 반 남짓 하는 동안 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한 나경원 전 의원, 지금은 현재 의원이죠. 그 당시에는 전 의원이고. 그 사람이 그 헝가리의 대책을 좀 가져와서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하고 뭐 허락도 안 받고 했다고 당장 파이어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더 좋은 방안 없냐? 이렇게 서로 모아두고 의논해도 뭐 하는데 자기 참 한심한 게 탄핵당에 맞대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자 그럼 지금 이번에 후보로 나온 그래서 제가 후보로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 나갔고 이번에 후보로는 다른 사람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누구 한 사람 이 인구 소멸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급한 게 사소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적폐천상, 내란청산이야 다 됐죠.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돼서 물러났고 지금 내란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나머지는 법원 소관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세락이 지금 바로 미래 먹거리가 소멸될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도 중국한테 지금 완전히 쫓겨가지고 미국이 지금 막아주지 않으면 반도체도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배터리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최근에 중국 업체가 홍콩에서 상장해가지고 6, 7조 원을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국 업체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자본 증자 뭐 1조 겨우 해고 있는데 그걸로 뭐 겨우 간신히 유지나 하고 있지 적자 나는 거.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유럽에다가.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중국 업체들이 못 들어가지만은 중국 업체들은 자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자금을 또 갖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내세우는 게 배터리하고 반도체 아닙니까? 그리고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앞으로 이 미래 산업의 중추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는 모든 그 산업에 필요한 부분이 반도체 아닙니까? 자동차, 뭐 전자제품, 로봇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배터리는 마찬가지로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로봇, 그 다음에 뭐 운송기기, 뭐 배터리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전기차.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참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중국은 배터리는 잘하지만 반도체는 아직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반도체는 있지만은 배터리는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가서 다 지금 지어지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와가지고 파운드리는 지금 미국이 장비를 ASML에다가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중국 업체가 멈칫하고 있지만 그래도 7나노 스케일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업체에서 장비만 구매할 수 있다면 바로 2나노, 3나노까지 쫓아올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샤오미인가요? 하여튼 간에 뭐 3나노 자기네 AP도 직접 설계해서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TSMC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중국하고 해가지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주 먹거리인데 메모리 반도체 중국이 지금 그 저가의 그러니까 저사양의 D램은 완전히 지금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뭐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경쟁이 안 되니까 저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자, 그럼 고가에 남은 게 이제 HBM 정도인데 중국이 지금 HBM도 지금 금방 하려고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시장,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그 판매의 40%가 중국에서 일어나는데 그 시장을 지금 중국 업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회에다는 못 팔지만은 자국에서는 이익 거의 안 남기고 원가에 팔다시피 하니까 지금 전체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지금 10% 정도를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낸드 계통에서는 이미 YMTC인가요? 그 특허를 삼성전자에서 양호를 받아가지고 생산할 정도가 됐으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낸드나 D램이나 뭐 HBM은 이제 낸드나 D램은 이미 거의 다 쫓아왔고 HBM 정도만 지금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쫓아올지 모르죠. 그래서 중국 시장,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지금 자동차처럼 중국 업체들이 다 차지하면은 엄청난 타격이죠.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꽉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차세대 이 먹거리인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다 중국 업체들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조만간에 지금 추월당할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거 추월당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시장을 다 뺏기면은 우리나라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게 미래 먹거리가 소멸될 위기라는 겁니다. 경제 쇠락의 위기죠. 그게 앞으로 뭐 20년, 30년 뒤의 얘기인가요? 바로 5년, 10년 뒤의 얘기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로 막 막고 있지만 막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잘해야 5년, 10년 내에 우리가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게 추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기라는 겁니다. 인구 소멸도 그 추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5년이나 10년 이내에 빨리 해야 되고 이 경제 세력 얘기도 지금 빨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도저히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해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배터리도 그런 셈이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 산업들, 철강, 석유화학,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왜?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고 물량에서 뭐 엄청난 공세를 하기 때문에.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이죠. 조선도 미국이 안 막아주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경쟁력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 경쟁력에서 뛰기 때문에. 다만 지금 미국이 막아주지만 언제까지 막아줄 겁니까? 5년, 10년 계속 막아줄 겁니까? 빨리 우리나라가 그걸 완전 자동화한다든지 해가지고 경쟁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석유화학, 조선, 가전, 지금 이미 중국 업체들이 경쟁력이 우리보다 높죠.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중국 업체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뭐 다르게 따져볼 뭐 복잡한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에너지 중요합니다. 에너지 우리나라 원자력 잘 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도 지금 그 탄소 중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E100입니다. RE100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한다는 게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건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F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CF100인데 정확한 명칭은 24/7 CFE라는 거니까 24시간 주 7일을 완전히 카본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로 쓰자. 그러니까 주 7일 24시간을 다 탄소 프리 에너지로 쓰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CF100이라는 거는 RE100은 그냥 원자력은 포함이 안 돼. CF100이라는 거는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이런 거 AI 때문에 원자력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번 1위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무슨 재생에너지로 될 것처럼 원자력은 어쩌고저쩌고. 다른 나라들은 바보여서 원자력을 합니까?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이 시급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전까지는 온도를 1.5도 이하로 올리는 거를 맞추는데 지금 1.5도도 너무 높다. 1.0도 이하로 제한을 해야 된다. 온도 상승을 분을. 그렇게 지금 최근에 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바다가 4, 5m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다 이 빙산들이 녹아가지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문명을 구하려면은 원자력의 지금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CF10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가능한 거 하고 그 부족한 거는 우리가 원자력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많이 발전돼 있고 안전기술도 발전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SMR이라고 그러죠. 스몰 모듈러 리액터죠. 근데 소형 원자로 그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서서 그것도 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외국에다 많이 수출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짓고 재생에너지와 함께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에 나온 후보들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기존의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후보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후보로 나서서 국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 유튜버로 이 밝은 누리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좀 구독해 주시고 밝은 누리 TV를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좋다고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밝은 누리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가 조만간에 그래서 이 밝은 누리 나우라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정치인들 하는 거 이제 신물나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검사 출신들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여 년간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8년 전에부터 벌써 우리나라 인구 소멸이기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누리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밝은 누리 나우라는 이 새로운 시민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인구 소멸의 위기하고 이 경제 세력의 위기는 이 우리 미래 먹거리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경제 세력의 위기를 막으려면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놨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해냅시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제가 30만 구독자가 되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로 그렇게 이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30만이면은 1,000원씩 푼돈 기부해 주시면은 대통령 기탁금 3억 원 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탁금이 3억입니다. 누구는 후원회 하니까 하루도 안 돼가지고 28억, 29억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듣보잡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나 제가 그들보다 자격이 없는 건 아니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미 책까지 쓴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을 2016년에 종이책으로 출간했는데 사실은 이 책이 2012년 말에 전자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자책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약간의 수정 보완해가지고 종이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10여 년 생각을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책을 그냥 뭐 막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새천년의 으뜸, 그러니까 2000년이 이제 새로운 천년 아닙니까? 새로운 2000년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세계의 으뜸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그렇게 패권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류 얼마나 잘 나갑니까? 한류가 뭐 패권 국가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류, 문화죠. 대중문화. 그런데 이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그 다음에 학문에서도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자. 그래서 세계 인재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의 허브가 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모두 몽골 기병, 몽골이 불과 10만 명의 군사로 100만 대군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송나라. 금나라도 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당백의 몽골 기병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최다 인재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대학 교수 출신이자 교육자입니다. 물리학자지만 자신 있습니다. 몽골 기병, 그거는 교육을 잘해가지고 일당백의 인재로 길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고맙습니다.